1880년경 영국. 이곳엔 눈에 띄는 모든 것을 통계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평가해서 그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지역과 도시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지를 표시한 아름다움 지도를 만들었죠. 그의 좌우명은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세어라 였습니다. 좌우명이 말해주듯 이 남자는 기도 횟수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록하고 분석했으며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얼마나 꼼지락거리는지도 기록했습니다. 또 사람 신체 부분의 길이, 두께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인체 측정항의 과정도 만들었는데 이때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또 당시에는 전혀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기상학에서도 획기적인 발견을 했는데 유럽 전역의 기상 조건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서 근대적인 기상도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오늘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고기압, 저기압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굴까요? 바로 영국의 유전학자이자 우생학의 창시자인 프랜시스 골턴입니다. 골턴은 처음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엔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이어서 환자들이 수술할 때면 병원엔 비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저 고문당한 것과 비슷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어서 사촌이었던 찰스 다윈이 진화를 다룬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면서 인간 진화에 눈을 띄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윈이 소개한 내용 중 하나의 영향을 받았는데 농부들이 더 나은 품종을 얻으려고 식물을 인공적으로 교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턴은 말과 소를 건강하고 튼튼한 것끼리 교배해서 향상시키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면 점점 똑똑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데이터를 보면은 영국의 인류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의 가족들을 보면은 이미 우수한 성적으로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는 것, 그리고 판사의 아들이 법조계에 많다는 것, 과학자의 가족 중엔 과학자가 많다는 것, 시인이나 농부, 뱃사공 가족 중에는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많은 학자들이 집안 배경과 주변 환경 때문인 것 같은데? 라고 하자 골턴은 교황이 입양한 아들을 대조군으로 두면서 왜 교황의 아들들은 입양되고 나서 다 왜 저렇게 살고 있느냐 라는 근거를 댔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교황에 입양된 아들들이 자라나서 제대로 안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유전 법칙의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왜 아니면 무엇 때문에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해가 흘러서 1900년이 되던 해에 1866년에 발표되었던 멘델의 유전 법칙이 떡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보면 둥근 모양을 가진 완두콩과 이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을 교배했을 때 조금 덜 주름진 모양의 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둥글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여기 대립되는 두 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둥글게 하는 유전자,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발현이 많이 되는 모양의 인자를 우성,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인자를 열성이라고 했습니다. 완두콩을 기준으로 한다면 둥글게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우성이고 주름지게 만드는 인자가 열성이 되는 것입니다. 골턴은 자연이 느릿느릿하게 인간을 진화하게 하지만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을 의도적으로 교배하기 시작하면 아주 빠르게 인간들의 지능이나 신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국력도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영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은 골턴을 지지했고 다윈은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에서 골턴의 존경할 만한 노력 덕분에 천재가 유전되는 경향이 있음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턴은 우수한 인재들, 재능 있는 인재들끼리 더 많은 번식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연구로 시작된 골턴의 우생학은 사회적으로 조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국과 미국을 지배했던 백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사람, 유색인 등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범죄자, 정신지체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면 모자란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고 우생학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극단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유럽이라는 곳에서 우생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 6만 명을 거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말이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우생학이 독일에서 인종위생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전통적인 독일인 아리아인의 우월성과 번영을 주장하면서 인종청산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거든요. 이렇게 독일 나치의 만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특성을 몇 가지 유전자가 아니라 수많은 유전자가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도 나쁜 유전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생학은 금지된 학문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인류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골턴의 우생학은 충분한 논의 없이 왜곡되어서 여러 국가에 의해 강제로 실시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모든 유전공학 연구에서는 지난날의 뼈아픈 역사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규제랑 윤리적 조건을 갖추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전 양수 검사, 그리고 배아 선택 기법,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이 주요한 예시인데, 부모가 출산 전에 뱃속의 양수를 검사해서 아기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나 장애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유산을 할 수 있는 선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유전 질환이 있는 부부가 임신 전에 배아를 검사해서 가장 좋은 배아를 선택해서 자궁에 착상시킨다는 이런 배아 선택 기법을 활용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현재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이 미래에는 유전자 결함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최상의 인류로 개량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어디까지를 생명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그저 생명체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볼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은 현재 특정 유전자를 바꾸었을 때 다른 유전자랑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후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 편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유전공학 기술들이 좋은 유전자 그리고 나쁜 유전자로 나누어서 인위적으로 교배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고쳐버리는 새로운 우생학의 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충분한 논의 없이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또 인종차별적 목적으로 실시된 반면에 현재 새로 나타나려 하는 우생학은 태어날 아기의 예후 또는 본인이나 자녀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시행된다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적어도 어떠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때 사회에 미칠 명과 암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생학 그리고 유전공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